앞문은 밖에서 무쇠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뒷문은 안에서 두꺼운 나무 빗장이 굳게 걸려 잠겨 있었습니다. 천장에도 바닥에도 쥐구멍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닫힌 방 안에서 수천 양어치의 최고급 비단, 백필이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둑 잡는데 평생을 바쳐온 노련한 포도대장도 포도청 전체가 나서도 풀지 못한 이 기막힌 수수께끼 앞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된다고. 이 사건은 사람의 손으로는 풀 수가 없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는 코끝도 내밀지 않은 숯검정 묻은 산골 처녀 하나가 종사관의 말을 다 듣더니 빙긋 웃으며 반지꼬리에서 가느다란 무명실 한 가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리, 범인은 귀신이 아닙니다. 이 무명실 한 가닥이면 밖에서도 얼마든지 안쪽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 수연이 마당 부엌문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자 도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도 포도청 전체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이 처녀의 손 위에서 단숨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도진이 사건 관련 작물 더미 속에서 꺼낸 낡은 옥놀이개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억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낡은 놀이개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거대한 운명의 두 번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밤 공기가 아직은 쌀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지위의 야담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한양장터에서 소매치기를 단숨에 잡아낸 18산골 처녀 수연과 종사관 이도진의 기막힌 첫 만남을 함께 지켜보았지요. 찰나의 흔적만으로 범인이 왼손잡이임을 꿰뚫어 보았던 그 맑고 서늘한 눈동자. 그리고 호랑이 문양의 가마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도망쳐버린 두 모녀. 도진의 가슴 속에는 그날 이후로 수연의 얼굴이 낙인처럼 깊게 새겨져 버렸습니다. 바쁜 포도청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그 앳된 처녀의 뒷모습이 떠올라 포졸들이 보고를 드려도 엉뚱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고는 혼자 뒷목을 잡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워. 이름도 모르는 산골 처녀야. PC 이미 산을 올라갔겠지.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괴한 도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좀도둑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송상객주. 청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백필을 보관하던 특별 창고가 밤사이 통째로 털려버렸습니다. 비단 백필이면 웬만한 기와집 몇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지요. 아침 일찍 상단 주인이 육중한 무쇠 자물쇠를 직접 열고 창고 정문으로 들어섰을 때입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단이 가득 쌓여 있던 나무 상자들이 전부 활짝 열린 채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기겁을 한 주인이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 보니 환기를 위해 만들어둔 작은 뒷문은 안쪽에서 두꺼운 나무 빗장이 여전히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요. 정문은
내가 직접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고, 뒷문은 안에서 빗장이 잠겨 있는데, 이 많은 비단이 공중에 떠서 날아간 것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진과 포졸들은 현장을 보고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앞문의 자물쇠는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갔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빗장이 반대편 고리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기와장 하나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판자 틈새 하나 없는 견고한 석재 바닥이었습니다.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앞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도둑놈이 비단 100피를 들고 연기처럼 사라졌단 말이냐? 이건 귀신의 소행이야. 귀신! 도지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비단을 훔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이 닿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지는 며칠 밤낮을 새우며 창고 구석구석을 처음부터 다시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뒷문의 나무 빗장, 그 끝머리에 아주 작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명주실 매듭 하나가 빗장 끝에 꽉 묶인 채 툭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비단 창고이니 비단을 옮기다 실이 엉켜 떨어진 것이려니 했지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포도청 전체가 손을 든 그 밤이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처녀라면, 찰나의 흔적으로 범인의 도피로를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이라면, 도진은 다음 날 새벽 붉은 천릭을 벗고 수수한 병복으로 갈아입은 뒤 말을 달려 강원도 산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수연의 귀틀집 마당. 햇살 좋은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마루에 앉아 낡은 저고리를 깁고 있을 때 마당 사리문 밖에서 낯선 사내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계십니까? 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훤칠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종사관 도진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장터에서 도망치듯 헤어진 이후로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으리라 여겼는데 어찌 이 첩첩산중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마침 그때 산나무를 캐고 돌아오던 어머니가 살인문 밖에 도진을 보고 지게를 팽개쳤습니다. 관아의 사람이 제 딸 자식 곁에 얼쩡거리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뉘시오, 관아의 나리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산골까지 발길을 하셨소? 도지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옆에 들고 온 커다란 보따리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지난번 장터에서 범인 잡는데 도움을 주셔서 보답으로 쌀과 고기를 좀 가져왔소이다. 그리고 이 산속에 귀한 약초가 많다는 말을 들어서 포도청 다친 관군들에게 쓸 약초도 좀 구하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깟 약초야 한양 약방에 넘쳐 흘렀고 보따리 속의 쌀과 고기는 도진이 제 사비를 털어 산 것이었지요. 며칠을 수소문해 먼 산길을 달려온 것은 딱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막막한 사건의 실마리를 묻고 싶다는 것. 그리고 솔직히는 낙인처럼 박혀버린 그 맑은 눈동자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것. 수연은 그 서투른 거짓말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도진의 가죽신 밑창에 이틀치쯤 되는 산길 지늘기 말라붙어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짙은 그늘이 져 있었으니까요. 급한 볼 일이 있지 않고서야 저 꼴이 난리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슬며시 입가에 웃음기를 지우며 어머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메, 귀한 것을 들고 먼 길을 오셨으니 차 한 잔이라도 내어드려야지요. 걱정 마셔요. 어머니는 영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딸이 이미 살인문을 열고 있으니 더는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지는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서며 처마 밑에 걸린 약초 다발과 소박하게 쌓인 솔방울 더미를 멀거니 바라봤습니다. 한양관아에서 보내오는 긴박한 보고 문서들과는 너무도 다른 고요하고 단단한 세계였습니다. 평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연이 따라준 따끈한 산국화 차가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도지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송상객주 도난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앞문에 훼손 없는 자물쇠, 안에서 잠긴 뒷문의 두꺼운 빗장, 천장도 바닥도 멀쩡한 완전한 밀실, 그리고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비단 백필. 수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눈을 내리깐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도진이 마지막으로 무심코 덧붙인 말 한마디에 드리워졌던 그 눈꺼풀이 스르륵 들렸습니다. 아, 참. 그나저나 안에서 잠겨있던 뒷문 빗장 끝에 붉은 영주실 매듭이 하나 묶여 있던데 툭 끊어진 채로 말이야. 비단 창고이니 시오라기가 엉킨 것이겠지 싶어 넘겼는데 왠지 자꾸 마음에 걸리는군. 도지는 찜찜한 듯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묵묵히 듣고 있던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게 내려앉아 있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환하게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빗장 끝에 명주실 매듭이 묶여 있었다고요? 끊어진 채로 말씀입니까? 그렇다만 왜 그러느냐?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리, 잠깐 따라오시지요. 수연이 앞장서서 간 곳은 마당 한편의 허름한 부엌 나무문 앞이었습니다. 송상객주 창고의 두꺼운 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무 판자 몇 장을 대충 이어 붙여 만든 낡은 문이었습니다. 판자와 판자 사이에 좁고 긴 틈새가 벌어져 있었지요. 수연이 반지꼬리를 가져와 무명실 한 가닥을 꺼냈습니다. 명주실이 없으니 무명실로 해보이겠습니다. 나리,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범인이 그 뒷문에서 한 일입니다. 자, 눈을 감고 수연의 손놀림을 상상해 보시지요. 수연은 먼저 열려있는 부엌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빗장 한쪽 끝에 무명실을 단단히 매듭지어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실의 반대쪽 끝을 판자와 판자 사이 벌어진 좁은 틈새를 통해 문 밖으로 조심스레 빼냈습니다. 수연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부엌 안에는 빗장이 제자리에 얹혀 있고 그 빗장에 묶인 실 한 가닥만이 문 틈새를 통해 밖으로 가늘게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리, 보십시오. 수연이 밖으로 나와 있는 실을 가만히 잡고 옆으로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륵, 탁. 문 안쪽에서 나무 빗장이 실에 끌려가더니 반대편 고리에 통소리를 내며 정확하게 걸려버렸습니다. 도진이 반사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겼습니다. 안에서 빗장이 걸린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밖에 나와 있는 실을 두 손으로 쥐고 툭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실은 속절없이 끊어졌습니다. 문 안쪽 빗장 끝에는 처음에 묶어두었던 작은 매듭 하나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그 실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도지는 한동안 그 잠긴 부엌문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도 포도청 전체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이 처녀가 산골부엌 앞에서 무명실 한 가닥으로 보여준 시범으로 단숨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빗장 끝에 남은 그 매듭. 그것이 범인들이 남긴 꼴이었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처음부터 밖에서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던 내부 사람들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비단을 모두 뒷문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 방법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실을 끊어버린 겁니다. 정문 자물쇠는 처음부터 손댈 필요도 없었지요. 범인들의 문제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안에서 낮부터 숨어있던 내부자라면 창고 관리를 맡은 자겠구나. 창고 열쇠를 직접 다루고 비단 수량을 훤히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행수나 내부 총관을 살펴보십시오. 도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산골 처녀. 이름도 내력도 한양과 어떤 연이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도진이 말없이 일어나 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객주 내부 사람들을 추궁하겠다. 도진은 바람처럼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수연은 살인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저 사람 너를 보러 온 것이다. 약초 구하러 오셨다 하지 않았어요. 어메. 약초는 한양 약방에도 있는 것을 며칠 산길을 달려서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슬며시 돌렸습니다. 그 볼이 미묘하게 붉어지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추리는 머리카락 한 올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도지는 즉시 송상객주의 부행수를 잡아 족쳤습니다. 부행수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꾼 셋을 꿰어 낮에 창고 안에 숨겨두었다가 밤에 뒷문으로 비단을 빼돌렸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비단은 성박 허름한 창고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단 100피를 모두 되찾았지요. 도진의 이름이 한양 바닥에 자자해졌습니다. 귀신도 못 푼 사건을 해결했다는 말이 조정에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도진은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마침 약초를 팔러 다시 장터로 내려온 수연 모녀를 찾아간 도진은 객주가 포상으로 내린 비단 옷감 몇 피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공이 아니라 내 공이다. 받아두어라. 천만에요. 나리께서 직접 발로 뛰어 잡으신 것이지요. 그 발이 어느 쪽으로 뛰어야 할지 알려준 것이 누구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고 그러면서도 왠지 자연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부행수의 은신처에서 작물들과 함께 나온 것인데 혹시 이 매듭 방식을 본 적이 있느냐? 주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 도진이 허리춤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을 꺼내 펼쳤습니다. 나온 것은 옥놀이개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라오는 크기에 오랜 세월때가 묻은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낡았어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맑은 옥에는 섬세하고 기품 있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서서 도진과 수연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척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진의 손에서 헝겊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작은 옥놀이개가 햇살 아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딱 멈췄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은 사람처럼. 수연이 먼저 어머니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발그름하던 볼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말 대신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이내 거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을 향해 조금씩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 그것이 어찌. 수연은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옥놀이개의 연꽃 문양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쪽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도진의 손에서 놀이개를 받아 햇살 아래 가까이 비춰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연꽃 문양의 깊은 틈새에 오래되어 검붉게 말라붙은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날 밤 누군가 피를 흘리며 이것을 손에 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연꽃 문양의 가느다란 홈 안에 죽은 듯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의 온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험한 산속에서 버텨온 거칠고 단단한 여인이 그 작은 놀이개 하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허공을 향해 들렸다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열리며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피가, 이것은 그날 밤. 수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메, 정신 차리셔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정면을 잃고 흰자위가 올라오더니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연이 황급히 잡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장터 바닥에 쿵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 좀 떠봐요. 도진이 순식간에 어머니를 두 팔로 받쳐 들어 올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놀라 둘러쌌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지요. 도진과 수연은 급히 어머니를 근처 의원으로 업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극심한 충격으로 기절한 것이라 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 깨어날 것이라고. 수연은 그 말을 듣고서야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 방 문지방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이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날이
그 놀이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도지는 말없이 옥놀이개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들고 의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 아래 놀이개를 천천히 돌려보며 핏자국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개를 뒤집고 매듭 속을 들여다보고 끈과 옥이 연결된 작은 금속 고리 안쪽에 손톱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눈을 바짝 가져다대야 보일 만큼.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옥을 꿰는 금속 고리 안쪽에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새겨진 두 글자. 수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두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연의 뼛속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연은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역병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문양 가마를 보고 공포에 질려 장터를 뛰쳐나가던 어머니, 핏자국 박힌 옥 놀이개를 보고 거품을 물며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그 놀이개 안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두 글자. 이것들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남의 사건의 단서들을 꿰어내던 그 머리가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산에 숨어 사는 것은 역병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는 산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짐승보다 훨씬 무서운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나를 안고 살기 위해 도망쳤다. 18년 동안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것이다. 수연의 손에서 옥놀이개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그 눈동자 안에서 지금껏 한 번도 켜진 적 없던 차갑고 단단한 불씨 하나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것의 중심에는 그 호랑이 문양 가마의 주인이 있다. 도진이 언제 나왔는지 수연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에 들린 옥 놀이개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 찾은 것이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쥔 채 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날이 이 놀이개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작물 더미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됐는지 아마 1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17년 전. 예. 이 핏자국이 그때쯤의 것으로 보입니다. 도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지금 막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것임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다시 의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지요. 수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해줘야 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18 산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명실 한 가닥으로 밀실의 비밀을 풀어낸
천재 처녀 수연. 하지만 그녀가 풀어낸 진실의 끝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핏빛 과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꽃 문양 옥놀이개 안에 새겨진 두 글자. 수연. 그리고 그 홈 안에 18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핏자국. 어머니가 내내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호랑이 문양 가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기에 어머니는 그 모습 하나에 기절하고 마는 것일까요? 이제 수연의 눈 안에 차갑고 단단한 불씨가 하나 켜졌습니다. 흙먼지 속에 숨어 살던 산골 처녀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질 제3화에서는 나라의 재물을 실은 수레가 산중턱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기괴한 사건과 함께 마침내 도진의 10년지기 버신 두 얼굴의 사내가 등장합니다. 온화한 웃음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그 사내. 그가 수연의 곁에 슬며시 다가오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 속으로 번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와 함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풀고 편안한 꿈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지위의 야담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연의 눈빛이 오늘 밤 달라졌습니다. 번님들도 느끼셨나요? 다음 화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